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길 지나던 행인이 아니라 꼭 적절한 순간 무대에 올라와 여러분 인생극의 전개를 바꿔버리는 결정적 대사를 말하러 온 배우처럼요. 붐비는 지하철 객차에서의 한 번의 시선, 도무지 잊히지 않는 그 눈빛,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가 순영한 미뤄 온 결정을 등 떠밀어주는 순간, 혹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남겨놓는 고통스러운 관계, 우리에게 세상은 혼돈이라 말합니다. 인생은 거대한 당구대이고 사람은 공처럼 맹목적 우연에만 지배되어 무작위로 서로 부딪힌다고요. 우리는 우연, 행운과 불운을 믿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가장 크고 가장 편리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미 있는 만남 찰나의 스침부터 운명을 바꾼 사랑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요. 하늘의 별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내적 자석에 의해 오늘 우리는 현실의 막 뒤로 여행을 떠나 그 메커니즘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친구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스위스의 천재, 우리의 영혼과 우주가 같은 언어로 말한다고 감히 주장했던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지 같은 진부한 조언을 늘어놓지 않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죠. 중력처럼 작동하여 그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공명력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 치유 혹은 깨어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 우연한 만남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조차 못한 채 어떻게 스스로 인생의 주요 장면들을 연출하는지 알고 싶나요? 그럼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리고 우연이라는 경계 너머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곳의 화폐로 표를 끊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우리의 배를 움직이는 연료이고, 구독은 여러분이 무의식의 심연으로 향하는 다음 정거장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보증입니다. 이제 빠른 출석 체크. 댓글에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숫자를 적어주세요. 1. 운명을 믿는다. 2. 모든 것은 우연히 결정한다. 3. 심리학만을 신뢰한다. 오늘 이곳엔 누가 더 많은지 봅시다. 가장 해로운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던져봅시다. 우주의 당구대라는 생각.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차갑고 무심한 우주. 그 위에서 수십억의 사람 공들이 시간이라는 천위를 목적 없이 구른다. 가끔 서로 부딪힌다. 쿵 만남이 일어났다.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없다. 그저 물리와 확률론일 뿐. 이 그림은 편합니다.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풀어주니까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 불행한 관계는 그저 운이 나빴을 뿐. 내 외로움도 우연한 사정 탓. 이것은 노 없이 혼돈의 강을 떠내려가는 희생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세계 지도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내적 세계 생각, 감정, 두려움과 희망의 세계와 외적, 물질적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질긴 실로 이어져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공시성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더 간단히 공명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바깥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특정 신호를 우주로 송출하는 강력한 발신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만남은 두 당구공의 우연한 충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악기에서 울린 두 음이 어느 순간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운 좋게 동시에 울렸기 때문이 아니라 본성상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과의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증상이었습니다. 그 시기 여러분의 내적 상태의 증상, 세상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적 요청에 응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각도 못한 채 어떤 요청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당구대의 공이기를 멈추고 여러분 손에 큐가 쥐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혼돈이 아니라 무대라면 대본은 누가 쓰는 걸까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총견출자이자 각본가는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천재지만 몹시 은둔적인 극작가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서랍에는 끝나지 않은 희곡이 수십 편이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 배신당한 청소년의 이야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영웅의 이야기, 지식을 나누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현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상처, 억눌린 욕망, 펼치지 못한 재능이 끊임없이 완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아있고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의식은 일상으로 바쁩니다. 우유 사기, 메일 답장하기, 약속에 늦지 않기. 하지만 그동안 내부의 연출가는 졸지 않습니다. 그는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듯 군중을 스캔합니다. 끊임없는 캐스팅을 합니다. 여러분 곁을 수백 명이 스쳐 갑니다. 엑스트라, 군중. 의식은 그들을 포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러분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걸립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방금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컷, 저 사람이야. 내 미완의 희곡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배우.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마침내 저항을 배우도록 무력감의 아동기 희곡을 끝맺게 해줄 폭군 역할에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원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희곡이 마침내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받는 장면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참여로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할 가능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인간을 보지 못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을 봅니다. 이 공명력은 우리 내면의 연출가가 거대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대서사시에 꼭 맞는 배우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감각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남의 희곡의 배우로 살기를 멈추고 자신의 자각적 각본을 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끌림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모두에게 익숙한 비유 하나를 써봅시다. 파티 효과. 여러분이 거대한 시끄러운 홀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음악이 요란하고 수백 명이 동시에 떠들고 웃고 잔이 부딪힙니다. 정보의 혼돈, 백색 소음, 어떤 대화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홀 반대쪽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크지 않은 소리로 부르는 순간 귀가 거대한 소음 속에서 즉시 그 소리만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완벽한 필터처럼 단 한 가지 주파수 여러분의 이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지만 그 신뢰는 즉각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일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티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저마다 독특한 에너지, 자신만의 주파수를 내는 수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그들의 삶의 경험, 두려움, 기쁨, 배우지 못한 과제들의 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또한 현재의 내적 상태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귀가 자신의 이름에 맞춰져 있듯 영혼은 여러분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희생자 상태에 있다면 영혼은 군중 속에서 공격자나 구원자의 주파수를 오차없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영감과 멘토십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이들에게 끌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배신의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든 아니면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겪든 그 기회를 줄 사람을 내비게이션처럼 찾아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 중인 공명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군중 속에서 드러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혼의 가장 시의적절한 멜로디와 유니슨으로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내적 멜로디를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노래의 연주자들을 반복해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만남을 출발점, 새 장의 시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나 깊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근본적인 지각 오류입니다. 첫 만남은 시작이 아닙니다. 결말입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에 걸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 온 길고 보이지 않는 과정의 클라이맥스, 그 결과입니다. 수확을 원하는 농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씨앗을 땅에 툭 던져 놓고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토양을 준비합니다. 갈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비로소 씨를 심습니다. 싹이 트는 순간은 시작이 아니라 준비의 눈에 보이는 결과, 논리적 완료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 사람은 바로 그때의 여러분이라는 토양에서만 싹틀 수 있었던 씨앗입니다.
이전의 모든 생각, 감정, 결정, 읽은 책들, 이별의 경험, 다루었거나 외면했던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내부 토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토양이 자기 불신과 서운함이라는 잡초로 가득했다면 바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을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자기 개발, 자기 사랑, 정직함으로 자신을 비옥하게 만들었다면 전혀 다른 식물이 자라날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어떤 내적 상태의 결과로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까? 그는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을까? 내 어떤 토양을 물주러 혹은 독을 뿌리러 왔을까? 이 지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당장의 정원 돌봄이 미래 수확의 품질을 전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삶에 자각한 정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연의 베일을 약간 걷고 세상이 혼돈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적 자석을 작동시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구체적 힘이 특정 사람들을 끌어당길까요? 이를 살피기 전에 댓글에 한 단어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 만남은 여러분에게 기회였나요? 교훈이었나요? 아니면 운명이었나요?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벌써 세상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끌림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끌림 중 하나는 빛에 대한 끌림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융이 말했듯 더 용기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창의적이고 더 사랑이 많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자아의 형상이 있습니다. 대개 그 형상은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흐릿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이상을 살아있는 육체로 구현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등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의 최면 같은 끌림을 느낍니다. 곁에 있고 싶고 그의 말을 듣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탄, 사랑, 존경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본질은 알아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사람 안에서 아직 펼치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밤바다의 등대처럼 우리 자신의 미래 나로 향하는 길을 비춰줍니다.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봐,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해. 네가 지향하는 것은 현실이야. 이 만남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줍니다. 그를 보며 우리는 우리도 책을 쓰고 사업을 세우고 세계를 여행하고 보다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등대의 숭배를 바치고 이상화하며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가 항로를 찾도록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임을 있습니다. 등대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의 부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의 빛에 녹아들라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빛을 켜라고 온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시의 영감을 받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라는 기관실로 내려갑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끌림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곳. 등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빛이라면 거울 같은 사람은 우리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 숨겨둔 모든 것입니다. 분노, 시기, 탐욕, 게으름, 취약함, 나쁜 것이라 낙인 찍고 의식에서 밀어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모든 성질. 하지만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삶에는 거울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강하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극심한 짜증, 누군가의 굼뜸이 죽도록 거슬리나요? 아마 여러분은 자신에게 쉴 권리를 억누르고 이완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허세가 분통이 터지게 하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그림자에 숨겨둔 겁니다. 누군가의 공격성이 경악스러운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건강한 분노의 표현과 경계 지키기를 스스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 같은 사람은 우리의 가장 아픈 버튼을 정확히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버튼이 이렇게 아픈가를 묻는 대신 그 버튼을 누른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이 그래, 저 사람이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공명력이 완벽히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그것을 정확히 비춰줄 사람을 끌어당긴 겁니다. 이런 관계는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지만 바로 그래서 엄청난 변형의 잠재력을 지닙니다. 타인의 반영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볼 때에만 우리는 그것과 만나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울 같은 사람은 종종 우리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끌림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교활합니다. 과거의 유령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겐 미완의 게슈탈트, 다시 연기되기를 요구하는 오래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들은 대개 어린 시절에서 옵니다. 예컨대 차갑고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던 아버지, 그의 사랑을 딸이 끝내 얻지 못한 이야기, 혹은 한 발자국도 스스로 떼지 못하게 막아섰던 과잉보호 어머니의 이야기. 세월이 흐릅니다. 딸은 자라 스스로도 경악스러울 만큼 차갑고 거리두는 남자에게 번번이 사랑에 빠집니다. 아들은 자라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어 질식합니다. 왜일까요? 고통을 즐겨서? 아니죠. 그들의 잠재의식, 내부의 연출가는 치유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논리짓지요. 지난번 어린 시절에는 내가 졌어.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 어머니와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지금은 자랐어. 강해졌어. 과거의 그와 최대한 닮은 배우를 찾아 이번에는 다시 연기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과거로 돌아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무의식적이고 절박한 시도.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나 옛 파트너의 역할에 완벽히 들어맞는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결말이 다르길 바라며 같은 드라마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가 이 희곡에서 자신의 내적 역할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과거의 유령이 앞에 있는 것이 쟁기가 아니라 문이라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들기에 우리는 같은 쟁기를 계속 밟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유령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서서 그를 인정하고 어린 자아의 고통을 애도하고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옛 드라마의 배우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전혀 새로운 희곡을 위한 캐스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신비로운 끌림 미래의 부름. 때로 우리 삶에 난입해 앞선 어느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도 아니고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지도 않고 과거의 유령도 닮지 않은 전혀 다른 무엇. 그들은 촉매에 같은 사람입니다. 화학에서 촉매는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가속하는 물질입니다. 이들 또한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하거나 가속하러 옵니다. 대개 그들의 출현은 정체의 시기와 겹칩니다. 편안함의 구역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싫어하는 직장, 수명을 다한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있지만 발걸음이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 공명력이 작동하여 촉매를 끌어옵니다. 그는 우리의 익숙한 삶을 기초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를 데려가고 직장에서 자리를 빼앗고 사업에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미친 모험을 제안하고 다른 나라로 부르고 우리가 몰랐던 재능을 눈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아늑한 집을 휩쓸고 지나가는 토네이도 같습니다. 처음엔 그를 만난 그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토네이도가 구원이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집이라 착각했던 감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늪에서 밀어내 우리의 진짜 길, 우리의 소명으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촉마에 같은 사람들은 우리 미래에 나가보낸 전령입니다. 더는 우리가 깨어나길 기다리다 지친 미래에 나가 아주 큰 알람을 보낸 것이죠. 그들의 임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빛, 그림자, 과거, 미래라는 네 가지 원리로 작동하는 영혼의 깊은 심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복잡한 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준 이는 누구였나요? 여러분을 영감 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도발한 사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정직함이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돕습니다. 이 대화가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우연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맡는 구체적 역할과 그들의 진짜 목적을 다루겠습니다. 자, 왜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왜 오는지 보죠. 첫 번째이자 아마 가장 흔한 임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남 교훈은 이른바 카르마적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카르마적이라는 말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개인 파일의 빈칸, 즉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관계는 종종 시작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격정적입니다. 인생 최고의 사랑이라 느껴지죠. 하지만 곧 동화는 스릴러로 바뀝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고 우리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무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교훈을 배울 때까지 점점 더 아프게 반복할 겁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겐 자기 사랑도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 다른 이에겐 아니오를 말하고 경계를 지키는 법, 또 다른 이에겐 용서와 놓아주기의 교훈. 카르마적 스승은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근육을 단련하는 완벽한 트레이너일 뿐, 그는 가장 아픈 곳을 누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화할 때까지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교훈이 체득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참는 대신 마침내 그만, 나에게 이럴 순 없어 라고 말하고 떠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마법이 풀립니다. 스승은 종종 우리에게서 모든 관심을 잃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는 다음 제자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고통은 아주 크지만 바로 그 고통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값진 수업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비슷한 스승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됩니다. 만남 교훈이 쓴 약이라면 만남 선물은 치유의 연고입니다. 이것은 흔히 영혼의 동반자라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연애 상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멘토, 심지어 기차에서 대화를 나눈 우연한 동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핵심 표식은 깊고 거의 신비로운 알아봄과 귀향이의 느낌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가면을 쓰거나 있는 척하거나 더 나은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을 내쉬고 본 모습으로 있어도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는 우리를 부수고 고통으로 가르치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치유하러 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카르마적 시험을 치른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처를 봉합하고 사람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곁에서는 완전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가장 어두운 두려움과 부끄러운 약점을 털어놔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수용과 온기입니다. 이 관계는 격정과 드라마가 아닙니다. 고요하고 깊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맑은 물을 마시고 다음 여정을 위한 쉼을 얻는 곳. 영혼의 동반자의 임무는 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며 말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봐, 너는 아름다워, 너는 괜찮아. 이런 만남은 우주의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통과한 시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자원과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설령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만남의 빛은 내면의 나침반으로 남아 진짜 수용과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유형의 만남은 흔히 갈등이나 적대의 탈을 쓰지만 실은 성장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적이자 동맹과의 만남 시험, 비즈니스 경쟁자, 스포츠 라이벌, 늘 우리를 비판하는 동료, 혹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논박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에서는 그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를 돋우고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를 길 위의 장애물로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혼의 층위에서는 그는 최고의 코치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 게으름, 자만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정밀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를 느슨해지지 못하게 하고 월계관 위에 눕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영리해지게 합니다. 그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늑하지만 평범한 수준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세계 정상급 펜싱 선수 둘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영원한 라이벌, 서로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경쟁이 둘 다를 새벽마다 일으켜 세워 기량을 완벽에 가깝게 다듬게 만듭니다. 한쪽을 빼면 다른 한쪽은 합당한 상대를 잃고 퇴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는 적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동맹입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서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 시험이 있다면 성급히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해보세요. 어쩌면 그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배반하지 않고 위대함을 향한 길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려 삶이 보낸 가장 중요한 동맹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 중 가장 드물고 운명을 바꾸는 만남 각성, 영적 안내자와의 만남입니다. 동굴 속 백발의 노인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안내자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뒤흔든 책의 저자, 유튜브 강연자, 비행기에서의 우연한 대화 상대, 혹은 아주 단순하지만 무장 해제시키는 질문 하나를 던진 아이. 이 만남은 5년일 수도 5분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만남 각성의 효과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과 자신을 예전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특정 교훈을 가르치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낡은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현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다차원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에 대한 열쇠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전혀 새로운 의미, 가치, 가능성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는 완성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폭발시키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성스럽게 믿어 온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는 자아와 말하지 않고 영혼과 직접 대화합니다. 그와의 대화 이후 발밑에 땅이 꺼진 듯한 혼란과 당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지각의 매트릭스가 무너지는 중입니다. 뒤이어 놀라운 자유와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영적 안내자의 임무는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때 가볍게 밀어 여러분이 깨어나고 자기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 진화의 양자 도약입니다.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은 목적을 갖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강화하고 혹은 깨우기. 이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주의 메시지를 흥미롭게 해독하는 탐험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만남은 무엇인가요? 치유인가요? 각성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조종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키를 손에 쥐고 올바른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카르마적 스승을 더는 끌어들이지 않고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의 집 지하실로 내려가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지하실은 여러분의 그림자, 무의식입니다. 첫걸음은 정직한 재고조사. 여러분의 숨겨진 결함을 비추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멈추려면 그런 결함이 없다고 가장하는 일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공책과 펜을 드세요.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 몇 가지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이 가장 나를 자극하는가? 이제 솔직히 적으세요. 게으름, 탐욕, 어리석음, 거만함. 이것이 첫 번째 목록 여러분, 그림자의 윤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나는 언제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성질을 드러내는가? 가차 없이 솔직해지세요. 더 성공한 동료에 대한 질투, 주말의 게으름, 자신이 더 똑똑하다. 여기는 이들에 대한 거만함을 인정하세요. 이 연습의 목적은 자책이 아니라 보기입니다. 어둡고 긴 시간 쇠사슬로 묶어 지하실에 가둬둔 내면의 용을 보는 것.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밖으로 튀어나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그를 싸우거나 혹은 먹여줄 사람들을 끌어오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를 빛 아래로 데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 말하세요. 그래, 너를 본다. 너는 내 일부다. 싸우지 않겠다. 협상하자. 그러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용은 파괴적 힘을 잃고 동맹이 됩니다. 그림자를 더 잘 알고 받아들일수록 외부 세계가 그것을 비춰줄 이유는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거울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의 거울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실천은 공명의 주된 법칙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가혹하지만 정직한 진실. 여러분은 이상적 파트너의 목록을 아무리 만들고 그의 형상을 명상해도 여러분 자신의 내적 진동이 그 형상과 맞지 않으면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은 나타나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느낍니다. 정직하고 열린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려 있는가?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사랑 많은 파트너를 끌어들이고 싶나요? 나는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자신에게, 세상에 영감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꿈꾸나요? 먼저 자신과 주변을 위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깊은 내적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에게서 보고 싶은 성질을 자신 안에 길러가세요. 신뢰를 찾나요? 스스로에게 가장 믿을 만한 기반이 되세요.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목표를 배반하지 마세요. 삶에 대한 열정과 흥분을 원하나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회색 세계를 색칠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색칠하세요. 취미를 찾고 여행하고 새로 배우세요. 여러분이 끌어들이고 싶은 에너지를 직접 방출하기 시작하면 내면의 나침반이 재조정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변합니다. 그리고 공명의 법칙에 따라 전혀 다른 퀄리티의 사람들이 삶으로 끌려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우러 오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러 오는 이들. 세 번째는 공간을 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새롭고 훌륭한 손님을 초대하고 싶지만 방마다 과거의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옛 연인에게 느끼는 서운함 상자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린 시절 상처라는 부서진 가구가 놓여 있고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거미줄이 얽혀 있습니다. 새 손님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리가 없거든요. 새로움을 드리려면 과거를 가차없이 치워야 합니다. 이는 과거 시나리오를 완결하는 의식적 작업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독처럼 매여있던 자신을 해방하는 행위, 완벽하지 않았던 부모를 용서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의식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옛 파트너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카르마적 스승이었고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에 감사하고 놓아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실수, 순진함, 견뎌서는 안 될 것을 견딘 일들. 그때의 여러분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용서의 편지를 쓰세요. 빈 의자에게 서운함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감정을 비워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실천이든 하세요. 과거로 뻗어있는 그 에너지 끈을 끊을 때 여러분은 더는 유령의 자석이 아닙니다. 낡은 희곡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부의 연출가는 전혀 새로운 주인공과 행복한 결말을 쓸 여지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적 작업이 끝났을 때 그림자를 알고 나침반을 맞추고 집을 정화했을 때 네 번째이자 가장 섬세한 단계가 옵니다. 공명 속에 사는 예술, 긴장된 찾기에서 벗어나 열려있고 편안한 삶에 대한 신뢰로 상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절박하게 찾을수록 여러분은 결핍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공명의 법칙에 따라 같은 배고픔을 지닌 이들이나 그것을 이용할 이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적 작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자족적이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이 더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이 충만함의 상태야말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원에 가보라고,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직관의 소리를요. 융이 공시성이라 불렀던 의미 있는 우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방금 생각한 것이 곧바로 세상에서 신호로 돌아오는 순간들. 신비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과 공명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주파수가 우주의 주파수와 일치한 것입니다. 사건을 밀어붙이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가장 흥미로운 삶을 살고 열려 있으세요. 필요한 사람들은 가장 뜻밖의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찾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급의 솜씨 나비를 쫓지 않고 나비가 절로 날아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혼돈의 환상에서 영혼의 숨은 법칙의 이해로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공명력은 외부의 신비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정확하고도 가차없는, 그리고 공정한 거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맹목적 우연의 소나기에 메인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매 순간의 상태와 생각과 감정으로 내일 우리 삶에 들어올 사람을 형성하는 강력한 공동창조자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과 우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주에 소리치지 말고 질문을 바꾸세요. 내적 요청을 바꾸세요. 융이 남긴 가장 큰 비밀은 올바른 사람들,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로 가는 길이 결코 타인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자신을 경유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할 용기,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최선의 버전이 되려는 열망을 통해서. 타인에게로 가는 길은 자신의 온전함을 획득하는 길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필연이었나요? 여러분의 진실한 답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영원히 바뀔 수 있는 지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보도록 도왔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물론 댓글 속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4가지 운명적 만남 중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비슷한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행에서 모두 함께 더 지혜로워집니다. 다음에 우연이 아닌 만남에서 또 뵙겠습니다.